30년간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고 시어머니는 가르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 마음에도 스쳐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 같은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용서를 배워줍니다. 지금부터 30년간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의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던 오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런데 문 밖으로 들어서는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작고 여린 체구, 화장기 없는 얼굴, 값비싼 옷도 세련된 말투도 없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말끝이 흐릿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단정 지었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지방대학교 나왔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경기도 외곽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세요. 그 순간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서울대 공대 졸업의 대기업 엔지니어였죠. 주변에서 부러워하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런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사실을 말한 거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 반대해야 해. 왜? 그 여자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언제나 남편은 나보다 아들 편이었습니다. 결국 석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식장 꽃은 화려했지만 내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하객이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의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효자였던 아들은 가까이 살겠다고 했죠. 결혼 첫 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했습니다.
밥상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나는 말했습니다. 국이 싱겁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일게요. 됐어. 이미 차린 건 어쩔 수 없고, 다음엔 조심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죄송하다는 그 말이 더 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집살이지.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산다니까.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온 묘한 공허함을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내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죄송합니다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언제든지요. 죄송합니다. 국이 싱겁네요. 죄송합니다. 밥이 질어요. 죄송합니다. 반찬이 부족했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왜 그렇게 매번 죄송하다고 할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살림은 눈으로 배우는 거야. 내 엄마한테는 안 배웠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괜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하단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순간 며느리의 눈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전의 나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께 꾸중 듣던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국이 짜네. 밥은 왜 이렇게 질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꿈속에서 나는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꾸중의 목소리가 지금의 내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불 꺼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오늘 낮에 며느리가 차려준 반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위에 묻은 국물 자국. 그게 왠지 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점심 준비했습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 나는 또 말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뿐이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준비할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내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옛날엔 그랬잖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살던 그 시절. 그땐 울면서도 참았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늘 입술을 다문 채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구석을 닦고 거실을 닦고 또 부엌까지 닦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거긴 아직 얼룩 안 닦였잖아. 그런 것도 눈에 안 들어와? 며느리는 손에 든 걸레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또 내 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엔 제대로 해. 그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꾸짖던 꿈. 며느리가 그 정도 일도 못해? 시집살이가 장난인 줄 알아? 눈을 떴을 땐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그때의 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단순히 그 아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 아이에게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 이유가요. 그건 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35해 전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23살, 이제 막 세상에 나왔던 어린 여자였죠. 남편은 다정했지만 그 집안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더욱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해. 식사는 6시 반까지 차려야 하고 설거지 끝나면 청소 끝나면 빨래.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정각. 늦으면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날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쌀을 씻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첫 아침이었죠. 그분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국이 짜네. 나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밥도 질어. 물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에 먼지가 남았다고 혼났고 빨래를 해도 얼룩이 있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릇에 기름기가 남았다고요. 나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또 뭐가 잘못됐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항상 긴장한 얼굴로 살았습니다. 잠들 때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결혼 1년째 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입덧? 나도 했어. 그래도 일은 다 했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네 어머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아기가 울고 낮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가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의 여자는 나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생기도 모두 사라진 얼굴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며느리의 자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그 시어머니와 닮아갔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냉정함까지. 며느리를 꾸짖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며느리야? 똑바로 해. 나는 그 말을 내뱉으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게 전통이라고, 그게 가정의 질서라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청소를 하다 허리를 잡았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입덧은 핑계야. 나도 다 했어. 며느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 보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도 괜찮니?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시어머니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며느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정말로 무엇을 되물려주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벌써?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주세요. 이제 할머니 되셨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한마디 뒤로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조금 부은 듯 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입덧이 조금 있어서요. 혹시 청국장 냄새가 조금. 입덧? 나도 했어.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 했어. 일도 살림도 청소도.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걸음마다 힘이 빠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입덧으로 구토하면서도 밥을 지으며 울던 그 아침. 그때의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쉬어도 돼. 그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덧쯤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그건 약한 사람만 힘들다고 내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허리를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니? 나는 그 말을 대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기쁨도 억울함도 아닌 웃음. 그저 체념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 불빛이 꺼져 있었고 부엌에는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 붙은 밥풀 몇 알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죠. 며칠 뒤 며느리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기가 잘 자라고 있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마주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무언가 꾹 눌러 담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입덧은 좀 나아졌니? 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조금 참을 만해요. 그럼 다시 일 시작해도 되겠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조용함이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결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요. 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심장이 쪼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귀를 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했어요.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듯한 떨림이 있었죠.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어제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짜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등 위로 흰쌀알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마치 내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며느리 좀 쉬게 하래요. 너무 무리했다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연약해. 나 때는 다 견뎠어. 하지만 그 말 뒤로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입덧도 아픔도 다 참았던 그때의 내가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참 못됐다. 불 꺼진 부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내 시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었고 창문 밖에서 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리려던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강호가 병원에 갔대요. 나는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사의 입모양만 바라봤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울지 마. 아직 몰라. 하지만 그날 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세상이 기울었고 나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아니, 그때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곁을 지켰고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을 때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또다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미워했구나. 정말 미워했구나. 그날 밤 며느리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좀 자. 내가 있을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 말이 또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 아이는 늘 자신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요. 제발이요. 그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 발짝 떨어져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미워했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나는 병실 밖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저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기도가 그렇게 절실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꺼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한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하지만 그 말들이 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이 집을 떠날게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 위에 젓가락 한 짝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다시는 맞춰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없고 며느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4번 바뀌었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약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드는 칼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가 예전엔 반가웠는데 이젠 그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하나, 그 옆엔 며느리가 쓰던 젓가락 한 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는 순간 진짜로 그 아이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은주, 내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낯익은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멀리 이사가요. 가끔 아들이 꿈에 나와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얼굴도 함께 보여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사랑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 한 줄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나서야 그녀가 남긴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그때 내가 던진 눈빛, 그 모든 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 위에 묻은 눈물 자국이 번져서 글씨가 흐릿해질 정도로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호야, 은주야.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내 손에는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속에 숨어있는 어느 젊은 날의 며느리.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얼굴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몰랐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속에 쌓였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들은 내 손때가 묻은 낡은 종이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녹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때의 죄책감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한 번 더 만나야겠다고, 용서를 빌고 끝내지 못한 인사를 해야겠다고. 며느리를 다시 만난 건 그날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묵.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면회 가능하세요.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은주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나는 겨우 물었습니다. 네, 나름대로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세월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프다면서 괜찮아요. 오래된 병이에요. 그냥 몸이 조금 지쳤어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감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그동안 미안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님, 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그런데도 넌 한 번도 나한테 화낸 적이 없었지. 그땐 이해했어요. 이해? 네. 어머님도 아프셨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아팠는데 왜 나를 이해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마음보다 오래가요. 시간이 지나면 미움은 사라지고 남는 건 사랑뿐이에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에 30년의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받아야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꼭 해야 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단 걸. 어머님,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딸이었어. 그 말에 은주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시죠? 오빠는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알아. 그 사람은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변한 거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그 따뜻함, 그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고마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 빛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 이젠 매일 오셔도 돼요. 그녀의 웃음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 사실 요즘 매일 편지를 써. 편지요? 응, 너한테. 보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쓰고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답장 쓸게요. 하늘에서도 읽을 수 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부터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저 행복해요, 어머님. 지금 이 순간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내 며느리여서 정말 고맙다. 저도요.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여서 감사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엔 오래된 모든 아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은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처럼 고요하게. 장례식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진 앞에 절을 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나를 용서해줘서.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날따라 벚꽃이 유난히 많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이 은주의 미소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손자 강민이는 이제 훌쩍 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 우리 은주는 하늘에서 보고 있단다. 그럼 엄마가 할머니도 보고 있겠네요? 그럼 항상 보고 있지. 그럼 할머니, 울지 마요. 엄마가 슬퍼할 거예요. 나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이제 안 올게. 그날 밤 나는 은주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너 덕분에 알았어. 사람은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용서하며 사는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 계속 남는다는 걸. 나는 초를 켜고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은주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웃음도 함께. 이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다 사랑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변할 수 있다고. 사랑은 용서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이해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런 진심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